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만 TSMC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며 주가가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뉴욕 증시에서 TSMC는 3.86% 급등한 214.7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매도세가 나옴에 따라 대표적 인공지능 수혜주 엔비디아도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와 관련해 특별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가격을 전격 인하해 판매 부진 우려가 급부상하면서 3% 이상 급락한 데 비해 리비아는 대규모 대출이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으로 3% 이상 급등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와 같은 2.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들이 맞대응에 나설 경우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성공 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밀린 채 종가 형성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고 또 여기에서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이사인 월로 이사의 비둘기적인 인터뷰에 힘입어서 기술주 되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너무 빨리 달린 미증시 지친 건지 기술주가 일제히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눌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21일에는 넷플릭스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주가는 반비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5% 넘게 밀렸고요. 아침에 있는 미증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또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다만 전월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기저효과로 발생된 부분에 실제는 전망치에 부합했다라는 평가가 있고 있습니다. 손가람 대표의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여전히 견조한 미국의 소비 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장 전 리포트에서 미국발 훈풍에 강세로 마감했었던 어제장 우리 국내 증시. 이번 27일 공휴일에 증권맨과 투자자 모두 기분 좋게 쉴 수 있는지 어떤 재료가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글로벌 소식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와 미증시 3대 지수부터 짚어보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3대 지수 동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89% 하락하면서 19,33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0.21% 하락하면서 5,937포인트에 마감했고요. 다우존스 지수 0.16% 하락하면서 43,15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뜨거웠던 어제를 뒤로 하고 다소 시들해진 모습입니다. 간밤에는 짚어볼 만한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12월 소매 판매 지표가 전망치와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으로 분석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건대에 머물면서 경제가 견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일에 이어 은행들이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소폭 움직였죠.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금리 인하를 올해 3번에서 4번도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무장관 지명자 스콧 베센트는 청문회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러시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가 남아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0.77% 하락하면서 4.6%대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술주들은 하락했지만 지수는 상승했죠. 0.18% 상승하면서 5,163포인트 만들어냈고요.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1.16% 하락하면서 배럴당 77.8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M7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은 4.04% 급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228.26달러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수년간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 1위를 달리던 애플이 지난해 비보와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에 밀리면서 3위로 떨어졌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1.96% 하락하면서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팅 인력 대규모 채용 공고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GTC 2025 첫날 양자 컴퓨팅 행사 개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41% 하락하면서 424.58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MS는 개인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제품에 코파일럿 AI 기능을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독 가격을 $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마존도 하락했죠. 1.20% 하락하면서 220.66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아마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워크인 센터를 오픈하고 패션 및 피트니스 그룹에서 200명을 감원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611.30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틱톡의 금지를 앞두고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의 유지를 지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오늘 3.36% 하락하면서 41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전일에는 8% 넘는 급등세 보였던 테슬라, 오늘은 그 상승분의 절반을 거의 반납한 채 마감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에 대해 중립 의견을 유지하기도 했고요. 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대한 할인 제공 소식에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알파벳입니다. 1.35% 하락하면서 192.91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한편 구글은 제미나이 AI 기술에 기반한 챗봇을 2025년 말까지 5억 명이 사용하게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넷플릭스입니다. 오늘은 0.69%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포트 리서치는 다음 주 21일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 955달러로 제시하면서 낙관적인 전망 이어갔는데요. 시포트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의 매출 성장, 마진 확대, 잉여 현금 흐름 등에 힘입어서 핵심 보유 종목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분기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90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오징어 게임 2와 같은 강력한 콘텐츠와 스트리밍 이벤트 등 여러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TSMC입니다. 3.86% 상승하면서 214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TSMC가 예상치를 웃돈 분기 실적에 개장 전부터 4% 넘는 강세를 보이며 출발했습니다. 이날 TSMC는 AI에 기반한 첨단 칩에 대한 수요 효과로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분기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는데요. TSMC의 지난해 4분기 주당 순이익은 2.24달러, 매출액은 26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가의 전망치였던 2.18달러와 263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이죠. 같은 기간 TSMC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 급증했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또 2025년에는 자본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과 일본의 신규 시설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릿항공입니다. 7.61%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스피릿항공은 지난해 11월 파산 보호를 신청한 이후 비용 절감을 위해 회사 전반에서 약 2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CNBC에 따르면 스피릿항공은 현재 보유 항공기 규모와 운항 수준에 맞춰 조직을 재편하고 항공사를 최적화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항공사는 이전에도 수백 명의 조종사를 무급 휴직시키고 승무원들에게 휴가를 제한하며 비용 절감을 시도한 바 있는데요. 거기에 취합 노선을 축소하고 일부 에어버스 항공기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스피릿항공은 이번 분기 내에 파산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이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전 세계의 석유와 가스 공급을 둘러싼 에너지 지형도가 크게 바뀔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미 무역 흑자가 큰 국가들을 정조준하면서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들이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크게 늘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블록화가 진행될 것으로도 보여지는데요.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LNG 공급자로 올라섰는데 트럼프는 자국의 행정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세계 에너지 시장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틀어쥐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LNG 공급을 지렛대 삼아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카드로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국들은 벌써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트럼프가 직접 콕 집은 유럽은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을 크게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러시아는 트럼프의 에너지 굴기에 말대응할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대중국 규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 이번에는 인공지능 분야의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 27곳을 무더기로 거래 제한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25개 중국 업체 그리고 2개 싱가포르 업체 등 총 27곳의 AI와 컴퓨팅 업체를 우려 거래자 목록에 포함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새로 충가한 업체 중에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소프고가 포함이 됐습니다. 소프고는 TSMC의 주문 제작한 반도체가 화웨이 AI 프로세서에 내장된 것으로 드러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프고는 화웨이와 직간접적인 사업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새 규제는 AI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14나노 그리고 16나노 이하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종전 규제가 7나노 이하였던 데 비해 강도가 더 세진 셈이고요. 삼성전자와 인텔, TSMC, 글로벌 파운드리 등 24곳이 이번 규제 적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와 내수 소비 부진으로 인해 1960년대 이후 최장기간 디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발표하는 중국은 연초부터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며 소비 증대를 유도하고는 있지만 올해까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고용과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안전자산인 중국 국채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초 이후 하락세가 계속돼 이달 6일에는 1.58%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점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월가에서는 연내 2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인플레이션 개선 추세가 멈춘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물가 부담을 더할 것이라는 전망에 금리 동결론도 나왔었지만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물가 우려를 다소 덜어냈습니다. FOMC 위원들도 12월 CPI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15개월간 전쟁을 이어오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대선 승리 덕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일단 42일간 교전을 멈춘 뒤 인질과 수감자를 서로 맞교환하면서 영구적인 휴전을 논의하는 3단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휴전은 19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세부적으로 합의안에 따르면 하마스는 6주간 이어질 휴전 첫 단계에서 인질 33명을 석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첫 단계에서 가자 지구에서 점진적으로 병력을 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와들 통해 더 다양한 소식 전달드립니다.
네, 더 넓은 시선으로 시장의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나스닥은 1% 가까운 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미증시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미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요. 대체적으로 악보합세를 보였지만 나스닥은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이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실적 발표 이후에 큰 기대감 없이 눌리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급상승에 의한 어느 정도 매물 출회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악재로 하락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런 지표들 자체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뉴욕 증시 어느 정도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 완화, 그리고 또 한 가지 각종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다는 점. 하지만 단기적으로 눌린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크게 오른 데 대한 여기에 차익 실현 물량 거래 영향이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지표들이 어느 정도 잘 나와주고 있고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달린 데에 대해서 그냥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이다.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작년 12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는 0.4% 오르면서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다만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전망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지표 자체가 굉장히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부합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CPI 결과 이후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점, 그리고 근원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시장 자체가 안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흐름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특히 슈퍼코어 물가 같은 경우에 무난하게 하락한 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전월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트럼프 취임 전 올랐던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망은 하락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리 하락에 대한 공매도 관련주, 이 부분에 대한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아직까지는 트럼프 취임 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좋은 흐름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대한 흐름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대형주 위주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CPI 지표 자체를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CPI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인 시장의 흐름을 모두 바꿀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이 지표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좋겠고,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점은 트럼프 정부, 이 트럼프 정부가 취임 후에 어떤 움직임이 보일 것인지, 추세 전환이 나올 것인지, 기존의 매물, 물량대 출하가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 또 한 가지 본다고 한다면 높은 금리 부분, 이 부분의 흐름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의 금리 제어에 대한 트럼프 정부 초기의 대응, 이 부분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나온 지표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자체는 좀 제한적일 수 있을지언정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걸 기대하고 있고요. 또 간밤에 마감한 3대 지수 역시 시작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었고 하방 압력을 크게 보여주면서 낙폭을 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부분들, 매물이 더 나올 것인지 추세 전환에 성공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살펴봐야 되겠고요. 여기와 더불어서는 국채 그리고 금리 이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바로 이어서 드려볼게요. M7 종목들 대부분 다 하락하는 모습이죠. 특히나 낙폭이 깊은 건 애플과 테슬라 쪽이었습니다. 애플 쪽에서는 어떤 기사 제목으로 사과가 굴러떨어졌다 이런 기사 제목도 나오더라고요. 애플의 하락 어떤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 부분 가장 크다. 판매량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테슬라와 애플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 출하 부분도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트럼프 임기 앞둔 상황에서 긴장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애플 하락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매출 부분 특히 중국향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았다가 지금 상황에서 무역 분쟁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매출이 중국향 매출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리스크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다양한 부분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빅7, M7 종목군들의 하락은 단기적인 흐름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개별주들의 흐름 개별 섹터들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방향성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 출범 이후의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M7에 대한 출렁임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의 눌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애플이나 그 외의 M7 주들이 근본적인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이 있어야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들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섹터의 출렁임에 따라서 M7 종목들도 함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단기적인 흐름은 짧게 눌림 이후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 부분, 트럼프 정부 취임 이후의 방향성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신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4% 이상 밀리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중국 쪽 스마트폰 판매 부진 여파가 좀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당분간 노이즈가 계속 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M7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흐름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정부 출범 이후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단기적인 출렁거림을 낳을 수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호재거리가 많은 만큼 살펴보셔도 좋을 부분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LA 산불 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 산불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의 관련주를 찾는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요. 그래도 내용이 정리가 된다라면 전력, 설비, 인프라 이쪽에서 큰 움직임을 나타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쪽에서는 마스크, 황사 이런 관련주들도 수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표님께서는 산불 이슈가 이어지면서 어떤 좀 관련주 좀 흐름 지켜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이번 산불 이슈가 굉장히 컸죠. 전소된 건물도 굉장히 많고 사망자도 많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재산 피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슈가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점은 이 산불에 대한 원인,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 다양한 원인들을 추정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 뽑히고 있는 점이 바로 이 송전탑에서의 발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전력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이전에 탈원전 이후 친환경 에너지에 아무래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전력 인프라 부분 투자는 상당히 미흡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의 이런 현재 막대한 재산 피해, 산불 피해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예방을 위해서는 이런 전력 인프라 부분 보강과 함께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슈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런 막대한 재산 피해에 대한 산불 피해 바로 재건이나 복구 쪽을 보시기보다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인프라 부분, 전력 인프라 부분에서 이슈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력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 그 외 다양한 재건 파트 쪽에서도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함께 체크해 볼 만한 이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산불의 원인을 좀 살펴봤을 때 송전탑에서 발화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노후화된 인프라, 보수, 그리고 교체 수요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 계속해서 큰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프라, 유틸리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수혜 섹터, 수혜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좀 더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지금 인프라 관련해서는 가장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전탑 발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전력 인프라 부분을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직접적으로 첫 번째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선 관련주들, 송전 관련된 회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구리라든지 전력 관련된 회사들,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체 수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할 섹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회사들이 많이 있고 꾸준히 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아직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섹터를 보게 된다면 이 재건 안에서도 변압기 쪽을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전선 쪽은 계속해서 재건 관련 그리고 인프라, 교체 부분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변압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변압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력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필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곳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바로 이 전선이라든지 송전탑 같은 인프라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이 인프라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변압기 부분 분명히 이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섹터 안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변압기 쪽도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회사들도 함께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최대 전력 업체인 퍼시픽 가드앤일렉트릭 같은 이런 회사들이 노후 전력선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좋은 움직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관련된 대형 회사들 움직임이 먼저 나오는지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시세를 내뿜었었던 인프라 그리고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또 전력 인프라 내에서 송전 관련된 종목 그리고 전선 기업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변압기 쪽에서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16일 행정명령이 떨어진 소식 하나 전달드립니다. 중러 해킹을 막는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와 주요 시설에 대한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보안주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양자 컴퓨터 역시도 개발에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양자컴 이슈도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자, 이와 관련된 사이버 보안 이쪽 이슈도 한번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사이버 보안 이슈는 한두 해 이어져 온 이슈가 아닙니다. 네. 계속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는 이슈들인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런 이슈가 강하게 부각되었던 점은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그 외 상표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 개발 외에도 국가 간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AI 사이버 보안 논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MS에서 발표했던 부분, 우리는 양자 컴퓨팅에 대해 굉장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시대의 문턱에 와 있다. 이 부분을 주목을 해보자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금 다양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보안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중장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런 단기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정확하게 정착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미래에 보고 있는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다양한 이슈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CES에서 젠슨 황이라든지 주커버그 같은 다양한 CEO들이 부정적인 발언도 나왔죠. 특히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상용화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10년에서 15년 정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발표 직후에 흔들리는 모습 나왔지만 계속해서 단기적인 이슈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슈다라는 점까지 함께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상용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이버 보안 양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통신 부분, 그리고 뭐 컴퓨팅 부분, 그래서 통신과 보안 이 양쪽 모두에 대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점, 2050년까지 350조 원 가까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례 같은 경우에는 범용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양산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여기서 양산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술 개발이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부분, 의견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대기업에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상용화가 29년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부분 첫 번째 의견. 그리고 두 번째 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본다라고 했을 때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라는 의견, 두 가지 모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완전한 시스템이 단기적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판단을 어느 정도 하시고 투자를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여기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IT, 보안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IT 개발에 대한 이슈 함께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상용화에 대한 이슈,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예상처럼 좀 더 늦게 상용화에 대한 부분이 늦어질 것인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발발된 양자 컴퓨터 이슈 짚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대표님께 그럼 짧은 질문 하나 드려볼 텐데요. 우선 엔비디아와 메타 쪽에서는 비관론 15년에서 30년은 걸릴 것이다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니 더 앞당길 수 있다라고 긍정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때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술들이라든지 그 상용화 시점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AI처럼 크게 치고 올라올 수 있다고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보실까요? 저는 그 제품들을 실제로 이제 보고 나서 느꼈던 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용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아닐까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처리 부분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빠른 속도 가지고 오기 위한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냉각 장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냉각 장치에 대한 크기 그리고 비용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해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크기 부분은 어느 정도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냉각 장치에 대한 비용, 프로세스에 대한 비용의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제품들 대비했을 때 빠른 성능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용화를 위한 비용적인 부분 어느 정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는 점이, 우리가 3년 내로 이 부분이 빠른 상용화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더 긴 흐름을 나올 것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지금처럼 강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10년 이상으로 길게 보기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보완할 부분이 많겠지만 단기적으로 2, 3년 내에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상용화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롱텀보다는 단기적으로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추가적으로는 유리기판과 액침 냉각까지도 함께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TSMC 실적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57% 넘게 증가하면서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본 시장에서는 상승 마감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좀 빠지는 흐름이었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다양한 이슈들이 있죠. 특히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침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적이 앞에서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매물 출하 부분이 아닐까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대부분의 기술주들 고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고점에 대한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 매물 출회 이후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올랐다가 내렸다를 반복하는 시장, 단기적인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트럼프 정부 취임 이후의 방향성, 이 부분이 확실하게 나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은 단기적으로 눌리긴 했지만 크게 눌리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도 크게 밀림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함께 지켜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런 M7 종목군들 그리고 IT 관련된 종목군들도 다양한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 그리고 AI 센터의 다양한 투자,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켜본다면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단기 악재로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중국과의 분쟁, 그 점에서 나오는 매출 감소,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되는 투자 그리고 매출 증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SMC 실적 살펴봤는데요. 우선 결국은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정치와 정책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 역시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볼 만하고요.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에도 국제유가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WTI 국제유가도 그렇고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유가가 좀 잦아들 걸로 기대했는데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은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유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했을 때 유가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흐름들이 나오죠. 하지만 이런 휴전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휴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로 해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이스라엘 외에도 지금 중동 쪽에 홍해 쪽 관련된 리스크, 그리고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분쟁, 아직까지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격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하다라는 점 함께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미국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체적인 섹터가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지 못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미국이 러시아 유조선 제재에 따라서 불안감이 커져서 또 시장에 대한 영향을 펼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으니까요. 국제 유가 역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송가람 대표의 이슈와이드 경제 지표와 미증시 분석을 해봤습니다. CPI 결과에 안도하는 모습이었고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다만 그 상승분은 다시 한번 출회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여기서 전선 업체들은 구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실적이 개선될 수 있으니까 더욱더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팅 시대가 본격적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 그리고 보안 테마를 상승시켰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 개장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간밤에 나왔던 소식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내 매파 성향 인사로 꼽혀온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현지 시간으로 16일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예상대로 이어질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장 기대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개선 경로를 이어갈 경우 금리 인하가 현재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보다 이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2% 물가 목표에 다른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다고 낙관한다며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이어질 경우 상반기 중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세계 최대 AI 칩 제조사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입은 고가의 톰 포드 재킷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톰 포드 등 럭셔리 브랜드 관련주 동향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톰 포드의 모회사 에스티로더를 비롯해 글로벌 럭셔리 뷰티 관련 브랜드들은 주로 중국 시장 상황과 관련해 투자자들로부터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가 움직임이 부진했는데요. 황 CEO가 최근 CES에서 판매가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톰 포드 재킷을 착용하면서 특유의 절제된 세련미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화제성에도 톰 포드의 모 회사인 에스티로더는 1년 새 주가가 42.57%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에스티로더는 74.52달러에 마감했는데요. 지난해 1월 15일 종가가 100.99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에스티로더는 아베다, 크리니크, 에스티로더, 바비브라운 등 글로벌 화장품 대기업으로 톰 포드를 인수하면서 패션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순수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량이 처음으로 신차 판매량이 20%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차량에 있어 획기적인 성과이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느린 속도입니다. 자동차 데이터 회사인 모터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작년에 320만 대 이상의 전기 차량이 판매됐으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190만 대, 순수 전기 모델은 130만 대였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가솔린이나 디젤, 내연기관에 탑재한 전통적인 차량이 여전히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79.8%로 감소하여 자동차 역사상 처음으로 8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기차 판매에서는 테슬라가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연간 매출이 감소하고 시장 점유율이 2023년 55%에서 약 49%로 떨어졌다고 추정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 포드 자동차 등이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68개 전기차 모델 중 24개 모델은 전년 대비 판매량이 증가했고 17개 모델은 시장에 출시된 신제품이었으며 27개 모델은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 실적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은 더 작고 위험도가 높은 코인으로 이동하면서 암호화폐가 급등했습니다. 코인매트릭스에 따르면 라이트코인은 17%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코인데스크 20지수는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이번 주 이틀간 약 7%의 랠리를 펼친 후 10만 달러 근처에서 소폭 상승했었습니다. 이더리움은 4%가량 하락했습니다. 또 리플은 전일의 급등세에 이어 현재도 7% 넘게 상승해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친암호화폐 행정부가 들어설 준비를 하면서 암호화폐라는 배를 끌어올릴 상승 조류이며 알트코인은 이로 인해 초기 수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도 각각 약 2%대 상승 흐름을 보였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상승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암호화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임기 동안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갠슬러를 교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미국산 비트코인 채굴을 장려하고 전략적 국가 비트코인 비축을 시작하기 위해 유리한 규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관세의 목적은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협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CNN에 따르면 베센트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를 3가지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나는 산업이나 국가별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대중국 관세와 철강을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수입을 중대하기 위한 더 일반적인 관세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제재를 너무 많이 썼고 어쩌면 제재가 다른 나라들이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게 만들고 있으며 그래서 관세를 협상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베센트 지명자는 난 중국과 합의에 포함된 구매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중국에 그간 지키지 않은 구매량까지 채우라고 독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다. 중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와 불황을 겪고 있고 어쩌면 마이너스 4% 디스인플레이션인데 그들은 정말 필요한 내부 재조정 대신 수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1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었지만 기술주는 1% 가까이 밀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M7 기업들도 모두 다 하락했고 소비 지표도 좀 잘 나오고 긍정적인 실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은 건 너무 빨리 달려서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어제장 우리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전일장 한마디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27일은 증권맨도 휴가. 27일 임시 공휴일이 지정됐었는데 사실 증시가 개장하느냐 개장을 안 하느냐 논의는 어제 정리가 됐습니다. 휴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난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참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우리 증시였기 때문에 철렁이는 마음을 가지고 좀 지켜봤었는데 이번에는 어제장에서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특히나 올 초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나오고 있는 우리 증시이기 때문에 증권맨도 투자자들도 좀 기분 좋게 휴가를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양 지수가 1% 넘게 오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어떤 테마들이 움직였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입니다. 양자 자신 있다. 젠슨항 CEO는 20년은 더 넘게 걸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양자 컴퓨터 하락세를 부추겼죠.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시대의 초입기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향방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쪽에 베팅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봅니다. 양자 업무와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승세를 다시 한번 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개별 이슈도 있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와 함께 AI 그리고 사이버 보안을 논의한다라는 소식에 어제장에서 보안주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랜섬웨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양자 컴퓨터도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 우위를 보여줄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가 몰려왔었고요. 우리 기업으로는 AI 보안주 대표주자인 이글루 코퍼레이션이 반사 이익의 수혜를 얻으면서 상승폭을 깊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시대 중국 봉쇄로 태양광 패널이 부족해진 미국이 여기에서 OCI가 반사 이익의 수혜를 누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연휴에도 풀 가동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태양광 모듈과 태양광 패널 쪽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태양광주 어제 10%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전날까지 상승장에서 또 52주 신고가를 내내 경신했었던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관련주는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다만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일 뿐 올해 내내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완만하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감이 모여지고 있죠. 조선주 흐름은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입니다. CPI가 밀고 TSMC가 끌고 어제 오후에 TSMC 실적 발표가 났죠. 작년 4분기 순이익 57%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AI 칩 수요 덕분이라고 하는데 단 본마켓에서는 상승했었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살짝 밀리는 모습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상승 흐름이 둔화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일부 우려 섞인 목소리가 함께 했었기 때문이고요. 미국의 금리 하락과 TSMC 실적 기대감에 SK하이닉스는 결국은 마이 20선을 다시 한번 넘어섰습니다. 심리적인 저항선이었었던 20만 원 선을 돌파한 채 21만 원에서 장을 마쳤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엔비디아 블랙웰 출시 지연에 따라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HBM 공급 기회가 커졌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삼성 역시도 시세를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4 조기 공급을 함에 따라서 6월에 샘플 그리고 10월에는 양산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호재도 있고 또 TSMC 밸류체인에 속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있죠. 주도주는 아니었지만 개별 내에서 좀 움직였었던 테마들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주 강세 속에 테슬라 주가가 8% 넘게 올랐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는 다시 한번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약세 흐름을 보여줬지만 올해 최고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테슬라. 이와 관련해서 2차 전지와 전기차,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수혜를 조금은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단 전문가들은 단기적일 뿐이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탈은 부족하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대 전기차가 나오는 걸까? 테슬라를 제친 비아디 한국 상륙을 했는데 전기차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관련된 종목들 어디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LA 산필로 다시 한번 불거졌지만 사실 전년도 그리고 그 직전 연도에서도 계속해서 노후화 교체 수요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과 설비 그리고 전선 변압기 섹터 쪽은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세 흐름을 연출했고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이쪽 분쟁 타결 소식에 팀 코러스 원전 시장을 누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지재권 관련해서 계속해서 흐름의 발목을 잡아왔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된 만큼 분쟁을 타결시켰죠. 원전주도 다시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SAMR 어제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특징주죠. 마이크로소프트
스마트, 양자 컴퓨터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 한마디에 관련주가 불기둥을 다시 한번 표출을 했습니다. 또 네이처 다메지 등재 소식에 코어라인 소프트도 상한가를 보여줬었고요. 어제 바이오 쪽에서도 시세를 크게 보여줬었던 종목들 세부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모레퍼시픽 어제 화장품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수출 데이터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다이소 스킨케어 누적 판매 100만 개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강한 모습으로 강세 마무리를 지었고요. 샤페론, 이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소식들 전이암 성장 93%를 억제할 수 있다는 소식에 암 재발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와 관련해서 제약바이오단에서도 개별주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전일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전일에 있었던 미국 시장에서 CPI가 잘 나왔고 또 증시도 잘 가게 되면서 여기에 커플링 되면서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에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도 있고요. 또 24일에 BOJ도 예정되어 있어서 다음 주에는 좀 굵직한 이벤트 체크하면서 변동성에 주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어제 저녁에 나왔던 속보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원전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있었던 지적 재산권 관련된 내용, 분쟁 타결이 됐다라는 건데요. 2022년부터 지식 재산권 분쟁이 계속해서 벌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양측 합의로 종지부를 좀 찍게 됐다라는 거고요. 현지 시간 16일로 이제 기준으로 삼고 협상 타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이제 3월에 체코 본계약 앞두고 있는데 가장 걸림돌이 좀 됐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식 재산권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합의로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APR 1400 부분입니다. 한수원 측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이다. 독자 수출 문제 없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웨스팅하우스는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원천 기술을 우리 걸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지식 재산권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선택한 방법은 이제 더 길게 분쟁을 끌기보다는 협상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협상 내용은 일단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비밀 유지 약속이 있어서 비공개인데 일단 예상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한수원 측에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해서 일부 이제 일감을 지급하는 형태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제3국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시장 안에서 영향을 줄 만한 뉴스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펩트론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최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장기 지속형입니다. 한번 맞으면 이게 얼마나 유지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장기 지속형 제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지금 펩트론과 G2G 바이오 사이에서 소송이 좀 있었습니다. 기존에 G2G 바이오가 먼저 이제 특허 신청을 했었고요. 작년 8월에 특허청에서 이 특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G2G 바이오가 이에 대해서 항소를 하게 됐고 이번에 이 결과가 나오게 된 거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펩트론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지금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걸 스마트 대포라고 부르는데요. 일라이릴리가 가지고 있는 펩타이드 약물에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계속 연결시키는 이 과정을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10월에 이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아마 올해 말쯤 결정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기술평가 계약 관련해서 내용들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펩트론 관련된 주가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만 G2G 바이오 관련해서 항소를 다시 한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지는 살짝 남아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력설비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도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러티브는 동일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전력 많이 필요하다라는 스토리는 동일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최근 나왔던 트럼프 당선인이 데이터 센터에 $200 투자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AI 인프라 건설 가속화의 행정명령 사인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죠. 근데 어제 나왔던 소식을 보면요. 최근 이제 최대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LA 산불 원인 조사 중인데 그중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노후 전력 설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화재 진압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후 전력에 대한 교체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취임 이후가 더 기대되는 섹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뉴스 마무리하고요. 오늘 예상 체결 지수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엇갈리면서 출발 준비합니다. 코스피가 약보합 수준 2,520선, 그리고 코스닥이 0.16% 상승하면서 725선의 출발선에 지금 서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은 2,500과 720선 계속해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좀 어려운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정확하게 안착하는지까지는 조금 더 주가 추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CPI가 완화되게 나왔고 더불어서 대표적인 매파 인사였던 원로 인사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줬기 때문에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도 좀 괜찮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주가 추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월 17일 금요일 문이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양 매수가 이어지면서 어제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520선 위로 올라왔고요. 코스닥 지수는 720선 위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과연 지금은 어떻게 출발할지 먼저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예상 체결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하락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2,520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72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음식료품과 종이 목재 쪽에서만 상승불이 들어와 있고 그 외에는 모두 다 하락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 안에서는 의약품 업종 쪽에서 아주 강한 상승세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그만큼 하락하는 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조금은 부진한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운수장비와 전기전자 어제 우리 시장을 이끌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름폭을 크게 형성했었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계 쪽에서는 0.89% 굳건하게 버텨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 안에서는 그동안 낙폭이 꽤나 많이 들어갔던 게 건설 업종이었었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1.17%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금융 쪽에서 아주 소폭의 상승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종들은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화학과 종이 목재, 음식료, 담배 같이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섬유 의류는 0.05%,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는 0.3%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 어제 시장 안에서는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불 강하게 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가장 주인공이었던 게 SK하이닉스였습니다. 거의 6%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21만 원 선이 돌파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현재는 21만 원에서 3천 원까지 더 올라왔습니다. 21만 3천 원 1.43% 올라가면서 유일하게 상승불을 키면서 마무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했던 거는 TSMC의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TSMC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기대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 TSMC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이렇게 3자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SK하이닉스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0.5%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이렇게 TSMC 등이 만든 이 첨단 반도체 중국 유입을 막고자 하면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고객사를 더 면밀히 조사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실사를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규제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이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0.
6.4%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 합계를 살펴봤더니 7천억 원 정도로 규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는 6천억 원 정도 흑자였기 때문에 한 1조 3,500억 원 정도 감소한 수치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주목받는 게 지금 비아디와의 경쟁 구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비아디가 한국 승용차 시장에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첫 차는 SUV이고요. 현대차 코나보다 1,000만 원 정도 더 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차의 입지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일제히 하락불을 켜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4,000원 가까이 빠져가고 있으면서 30만 8천원 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머크가 연내 미국에서 키트루다 SC 출시를 목표로 하면서 FDA에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달 또는 다음 달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임상 3상은 긍정적인 결과를 현재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출시 1년 내에 이제 매출을 30%에서 40% 정도 SC 제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키트루다 SC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의 ALT-B4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용화가 될 시에는 알테오젠에게 판매액의 3%에서 5% 정도 로열티가 수령이 될 예정인데 최대 1조 원까지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끊어내고 현재는 1.3%가량 떨어지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HLB는 HLB의 진양곤 회장이 계열사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허가를 위해서 CMC 실사가 완료됐다.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신약 허가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행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8%, 에코프로도 거의 0.8%가량 떨어지면서 현재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소 혼조세가 짙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의 주인공으로 꼽힐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제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제조업 두산에너빌리티가 3.85%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2022년부터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돼 왔던 지식재산 분쟁이 양측 간의 합의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오늘장 안에서의 원전주,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다소 부진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270에서 325달러로 상향을 하게 되면서 이 테슬라 주가를 엊그제 시장에서는 8% 올라갔었지만 이 간밤에 있었던 시장을 살펴봤더니 갑자기 사이버 트럭을 판매할 때 할인을 하겠다라는 소식에 그렇다면 지금 판매량이 부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 지속되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바클레이즈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지만 이에 상쇄시키는 소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1조 5천억 원 정도로 책정을 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있었지만 오늘장의 이 하락폭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전자기술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를 2.14%까지 그 상승폭을 확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 종목들 살펴봤을 때 전자 이쪽 섹터를 살펴보면은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지금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업계가 트럼프 2기에도 호황을 맞이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태양광 모듈 관세를 강화를 하게 되는데 반면에 미국 내에서는 보조금을 유지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도 태양광 패널석을 확대하게
조정하겠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책 불안감을 어느 정도는 좀 진정시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OCI 홀딩스라던가 한화큐셀 등 이런 기업들에게는 또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현재 내포되어 있습니다.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말레이시아에 생산하기에 했던 제품 관세율 자체가 9%대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화큐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관세 부담이 없고 첨단 제조, 세액공제도 함께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까지는 미정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의료기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고요. 오늘장 안에서는 다소 좀 혼조세가 짙게 깔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펩트론 주가는 2%가량 떨어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G2G바이오가 2021년에 출원했던 장기 지속형 약물 기술 특허가 최근에 소멸이 됐었습니다. 특허청은 특허 범위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 펩트론과의 특허 분쟁도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펩트론 미국의 일라이릴리와 지금 기술 협력 중인 플랫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고요. 분쟁 부담이 사라져서 꽤나 유리한 위치에 자리할 수가 있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안에서 주가는 2%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클래시스가 2%, 파마리서치가 2%가량 올라오고 있고 3천당 제약이 1.2% 정도 상승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우세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장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엇갈리면서 출발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양시장 모두 약보와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선물 쪽도 체크해보면 지금 소폭이긴 합니다만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 지켜 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전일 미국 증시 혼조 양상을 좀 보였는데 최근에 이 고용 지표가 좀 과열됐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다소 완화됐던 그런 국면들. 그래서 수급 반등은 좀 어제는 좀 긍정적이었는데 오늘의 경우에는 사실 뭐 큰 어떤 영향들보다는 다음 주 이 발표를 좀 앞둔 일본의 통화 정책회의에 관련된 수급 경기 부담감들이 일부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어제 발표된 데이터가 11월 대비 컨센 대비 한 0.5% 정도 좀 증가가 좀 예상이 됐지만 0.4% 정도
상승 발표가 되면서 0.1% 정도에 대한 기대치가 좀 하위됐던 그런 부분들인데 세부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크게 우려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다는 점, 이 부분은 시장의 어떤 조정 상황들을 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크가지 뭐 전체적인 어떤 기술주들의 흐름들은 견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애플과 테슬라의 약세 이런 부분들이 수급의 어떤 부담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특히 애플의 경우에는 중국의 이 판매량 부진이 역대 최대치를 좀 기록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나오면서 어제 4%대 하락하게 된 계기로 좀 작용을 했었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전 거래일 한 8%대 좀 상승을 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어제의 경우에는 사이버 트럭의 판매량이 좀 부진할 수 있다. 근데 이번은 살짝 저는 좀 괴리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 수요는 굉장히 좀 높아서 대기 물량들이 좀 많은데 미국 안에서에 대한 이 할인 정책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판매량을 좀 단순하게 좀 부진할 수 있다 우려감을 너무 인식하는 것은 다소 좀 시장이 좀 과도하게 좀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명확하게 오늘 외인의 양수급들, 외인과 기관의 양시장 수급들이 좀 다소 좀 정체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수급의 방향성들을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는데, 시장의 경계감들은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매크로 지표 소화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다음 주 일본의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가 다시금 좀 부각된다면 수급적인 어떤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이런 우려감들이 어제부터 일부 어떤 조정의 좀 빌미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을 때도 이제 며칠 전에도 외국인 매도가 좀 장 막판에 많이 쏠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도 있고 또 더불어서 BOJ 이벤트 24일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를 대비하면서 오늘은 좀 경계 심리가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코스닥은 상승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권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이 현재 시간 기준이긴 합니다만 1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하면 그동안 뭐 조선도 있고 방산, 비트코인 등등 여러 가지 테마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제 취임식 전에 마지막으로 포트 조정을 좀 하게 된다면 어떤 쪽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정책 기대감들이 남아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와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면 정책 기대감이 단순하게 기대감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황에 연결될 수 있는 수혜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특히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산업 수혜가 좀 예상되는 부분들, 트럼프 집권 1기 때 좀 강했던 섹터가 역시 은행주, 그다음에 투자사, 이런 기업들은 뭐 미국 증시 안에서 종목의 상승폭들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세부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와 좀 연결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유틸리티 업종과 여기도 해서 뭐 조선, 방산, 그리고 뭐 헬스케어 관련된 제약바이오 부분들, 이 부분도 좀 강세 흐름도 좀 이어질 수 있겠고, 일단 보편적 관세가 우려되는, 보편적 관세가 좀 부과되면서 오히려 정책이 현실화되는 그런 리스크 요인들을 좀 수반하고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국내 경우에는 수출 주도형 어떤 무역 체계를 좀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맞지만 상당한 어떤 우려감들을 주가에 좀 반영시켰다는 것 관점에서 차이를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선주, 방산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쇠퇴가 아니라 정책 이후에 현실화될 수 있는, 뭐 특히나 좀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원전의 경우에도 미국의 전력 인프라 투자와 좀 맞물리면서 전력 수급이라는 이 화두가 단순하게 대형 원전, 노후화된 이 원전을 다시금 좀 바꾸거나 해체해서 다시 좀 건설하는 수준 내지는 소형 모듈 원전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본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충분한 좀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선, 그리고 방산, 원전주 이렇게 세 가지 섹터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정책 수혜감 플러스 알파 요인을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관련해서 조선, 원전, 방산 말씀해 주셨고요. 조선은 오늘 좀 쉬어가기 때문에 방산 쪽이랑 같이 좀 기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원전은 좀 뉴스가 나와서 오늘 일단 시세는 좀 붙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앞서서 제가 이제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펩트론 관련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외에서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G2G 바이오랑 펩트론 사이에 있었던 장기 지속형 관련된 특허 문제, 일단은
사실상 특허청이 펩트론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1.1% 정도 지금 시각 기준으로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오늘이 좀 지나고 나서 좀 주가가 안정을 좀 찾게 된다면 오늘 만약에 매크로 이슈 영향을 받는 거라면 나중에는 다시 좀 주가 올려 세울 수도 있을까요? 일단 펩트론의 경우 특히나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 이게 일단 이 약물의 효과들을 좀 배가시키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비만 치료제가 매일 맞던 삭센다가 있었고 2세대 약물이 일주일에 한 번 맞죠. 근데 이 부분을 한 달 한 번 또는 뭐 2개월에 한 번 맞는 그래서 이제 동일한 약물의 효능을 좀 유지시키는 그런 장기 지속형 약물을 좀 전달시키는 그런 플랫폼들은 특히 뭐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들이 현재 그 해당되는 플랫폼을 현재 구성을 좀 하고 있었고 펩트론이 해당되는 어떤 특허에 관한 이슈들 이 부분은 사실상 그 이전의 어떤 리스크 요인들은 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련된 시장의 어떤 우려 요인들이 좀 다소 과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건 펩트론이 재차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간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3만 원대 형성됐던 주가가 7월 기점으로 한 7만 원대까지 고가 형성을 했다가 지난 11월에 13만 2천 원대까지 다시금 2차 상승을 좀 이끌어낸 이후에 최근에 주가가 10만 원대를 좀 소폭 좀 하회하는 9만 5천 원대 지금 가격 형성을 좀 하고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또는 업사이드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트리거는 사실 이 일라이릴리의 이 기술 평가 플랫폼에 관련된 성과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시장이 환호했던 부분들은 일라이릴리에 해당되는 전달 플랫폼이 도입이 돼서 향후에 뭐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 가지고 수익원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기술 이전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많이 오인을 하고 있는데 그쵸. 기술 이전 계약이 아니라 물질 이전 계약이라고 불리우는 MTA 계약인데 이 부분은 제약바이오에서 굉장히 좀 흔한 계약 조치예요. 우리의 약물, 우리의 후보 물질을 활용해서 먼저 연구 개발에 대한 어떤 성과를 확인이 되면 우리 거 사가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일라이릴리가 좀 체결을 한 건데 시장은 마치 일라이릴리와 해당되는 약물 플랫폼에 대한 이 결합 요소가 향후에 중요한 어떤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현재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좀 다시금 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을 좀 만들기 위해서는 일라이릴리로 하여금 해당되는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의 성과가 다시 한번 좀 입증돼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만약에 입증하지 못한다면 주가는 다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리스크 요인도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성과 부분에 관련된 지표가 한 1년 6개월 정도에 관련된 연구 결과치니까 아직 시간이 좀 더 남았죠. 아마 올해 연말 정도 그렇죠. 내년 상반기 정도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성과들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펩트론은 좀 맹목적으로 일라이릴리와 앞으로 많은 시너지를 좀 낼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좀 이런 부분이 좀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일라이릴리랑 펩트론 사이에서 맺었던 건 이제 기술 평가 계약입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가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에 펩트론의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적용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는 기간이고요. 1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작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 연말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펩트론의 주가 업사이드는 일라이릴리에게 지금은 달려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HLB 오늘 외국인이 상단에서 담아가고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신약 허가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허가 사례가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FDA 신약 승인 건수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보면 사실 FDA 일정은 HLB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외국인이 담아가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HLB 진양본 회장이 또 계열사 지분을 늘리고 있다라고 해서 진짜 이번에 좀 희망을 걸어도 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뭐 리버셀란이 중국에서 캄렘 리주마비라는 이 성분명으로 좀 시판이 좀 되고 있죠. 해당돼서 병용 치료제를 미국에서 이 간암 치료제에 관련된 FDA 신청이 과거에 좀 있었고 이 부분이 항서제약의 이 GMP 시설 관련된 FDA 인증 시설의 일종의 좀 미비점 한 전체적으로 한 3가지의 지적 사항이 있었다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 거절 사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금 보완하고 수정 요구서를 좀 반영시켜가지고 FDA에서 다시금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를 좀 진행하게 되는 셈이고, 최근에 미국 FDA가 항서제약의 이 GMP 시설에 관련된 인증 실사를 좀 마무리했다는 내용들이 좀 다시 부각되면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는데, 사실 수급적인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했던 점, 그리고 여기 대해서는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시장의 반신반의가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결과치는 사실 저도 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약물의 유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데이터 지표에 관련된 이점들은 회사가 좀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만, 이번에 FDA에서 거절됐던 사유가 단순하게 GMP 시설에 관련된 인증 절차가 또는 GMP 시설에 관련된 어떤 FDA 어떤 이 결격 사유가 해소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다시금 좀 부각이 된다면, 역시나 1차에 이어서 좀 동일한 결과치를 좀 얻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치 시장에서 볼 때는 HLB의 약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항서제약의 약물을 제조하는 시설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이거 될 것 같은데 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회사의 말을 뭐 100% 다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죠. 참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우리가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좀 긍정적인 효과로만 좀 바라보는 것도 저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좀 나쁘게만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죠. 저는 이제 보수적인 어떤 시각을 좀 봐야 되는 이유가 1차 FDA 시판 허가에 관련된 거절 사유가 좀 발생됐던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회사가 좀 제시하는 그런 세부적인 데이터들, 그래서 회사의 어떤 정보를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증권사 리포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객관적으로만 좀 판단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지표에서는 그런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HLB의 경우에는 그런 기대 요인들은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는 일단 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기대감은 좀 반영이 주가에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투자하실 때는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뭐 리포트나 뉴스 같은 부분들도 참고해서 투자 계획 세우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상위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전력 설비부터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내러티브는 동일하고요.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LA 산불 원인 조사 중인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노후 송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력 설비 전선 관련주들이 특히나 개장하고 나서도 어제에 이어서 좀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전입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내용 앞서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제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항상 이제 분쟁이 좀 됐었는데 이게 좀 해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측이 합의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3월에 체코 관련해서 본계약은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이제 제3국에 수출할 때 항상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또한 좀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감 걸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반도체입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 대한 경계 심리가 좀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금요일이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는 종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는데, TSMC 실적이 어제 나왔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2% 넘게 상승불 켜고 있고요. 성장률 둔화가 좀 체크되고 있긴 합니다만 항상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함께 좀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살펴볼까요? 네, 반도체 섹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 한 2거래일간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 HBM 관련 종목들, 특히나 소재주의 강세가 좀 있었고, 오늘은 반도체 장비가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보여주면서 선별적으로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현재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이 TSMC의 4분기 실적이 시장이 좀 전망치를 좀 상회했던 부분, 특히나 매출액이 38.8% 그리고 영업이익이 57%가 좀 증가됐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OPM, 영업이익률이 무려 49%에 좀 육박했다는 점. 통상적으로 이 반도체 제조사들에 대한 통상적인 영업이익률을 한 OPM 기준에서 20%대만 돼도 굉장히 좀 많은 이유를 좀 남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한 30%가 좀 채 안 됩니다. OPM이. 그런데 TSMC가 49%대에 대한 OPM이라는 것은 거의 매출의 절반가량을 이익으로 좀 남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고부가 관련된 영역이 좀 집중되고 있고 이에 관련된 이익 확장성들이 조금 더 장기화가 된다면 충분한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상향 가치 기대감들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분석되고 있습니다. 4분기 후실적 이후에 발표됐던 1분기 차기 가이던스도 좀 상향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전망치 월가가 한 244억 달러를 좀 전망했어요. 그런데 회사 측이 250억에서 258억 달러의 가이던스를 좀 제시했다는 부분들은 지금 반도체의 겨울론, 특히나 이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관련된 업황도나 우려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I의 견조한 수요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 내지는 차기 가이던스의 상향이 추가적으로 좀 더 증명이 좀 된다면 SK하이닉스를 좀 필두로 한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HBM 관련주들의 시세는 조금 더 연속성 있는 기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범용지표에 관련된 시장 파일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어제 노이즈가 좀 있었던 부분들은 중국의 추가적인 어떤 수출 규제 관련된 부분들이 점진적인 어떤 실적의 훼손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일부가 좀 반영이 됐고요. 다만 차이가 좀 있었다는 부분들은 최근에 커스텀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가 확장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 특히나 브로드컴이라든가 AMD, 인텔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자치적인 어떤 칩에 관련된 개발들이 좀 더 가시화가 되면서 여기에 또 다시 연동되고 있는 AI 칩의 최대 난제, 발열 이슈를 좀 해소하기 위한 유리기판에 관련된 소재, 신소재 도입이라든가 대면적 기판을 통한 성능 체제를 좀 더 전환시킨다든가 아니면 해당되는 미세화 공정이라든가 수율 공정들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장비주들의 어떤 낙수 효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좀 주시를 좀 해보면 여전히 AI의 견조한 어떤 성장세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적의 양극화가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직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관련된 우려감들을 반영시키면서 오늘도 좀 주가는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실적의 기대 요인들, 기대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도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는 그런 차이를 좀 고려해봐야 되는데 HBM4에 관련된 전략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에 대한 성과를 보여준다면 특히 확정 실적 발표에서 컨퍼런스 콜에 관련된 4분기 그리고 1분기 전략들을 지난 3분기의 어떤 미온적인 태도보다 조금 더 강경하고 조금 더 어떤 이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좀 보여준다면 충분한 어떤 상승의 전환점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주목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표님 반도체는 워낙 또 넓게 퍼져 있는 상태고 테마도 워낙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발열 잡는 부분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액침 냉각이나 유리기판도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일각에서 그 기사 보니까 발열을 잡기 위해서 액침 냉각에 들어가는 그 화학 물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이제 정유사들이 만들고 있어서 오히려 정유사를 바라보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있던데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AI 칩이 산업기회가 돼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수요는 필요한데 그래서 성능을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칩은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단점이 너무나 열 발생이 심하다 보니까 성능이 저하돼요. 성능이 저하되고 이 부분이 수율과 좀 직결되다 보니까 많이 만들어서 저렴하게 좀 팔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직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칩이 더욱더 이제 기술의 좀 고도화를 좀 이루면서 이런 발열 이슈가 조금 더 특화된 난제로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 블랙엘 칩의 양산도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시장이 좀 화두가 됐기 때문에 아예 기판 자체를 유리기판으로 좀 대체를 해서 성능을 개선시키고 발열 이슈를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련된 엔비디아의 어떤 적용 검토, 브로드컴이라든가 뭐 AMD 같은 또는 뭐 최근에 뭐 인텔도 유리기판 소재를 좀 개발하겠다. 이 사업을 좀 투자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인 기술 고도화와 좀 맞춰서 고사양 이 AI 칩의 좀 탑재 가능성들이 좀 높아졌다는 그런 기대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유리기판 역시도 당장에 어떤 보편화된 어떤 소재 대체 소재가 좀 될 수는 없죠. 굉장히 아직까지는 고가고 구현하는 방식이라든가 양산에 관련된 수율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열을 식힐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공기를 차갑게 식히는 공내식기법이 있었고 물을 통해서 물을 이용해서 이제 온도를 좀 낮추는 순행식기법이 좀 보편화가 좀 됐는데 이 부분은 안 되겠다. 전기를 너무 많이 먹고 이 부분을 열을 식히기 위한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아예 액체에 담궈가지고 열을 식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액침 냉각 기술이 다시 좀 부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액침 냉각이 비전도성 용액이어야 돼요. 비전도성 용액이라는 건 뭐 기존에 그냥 물이 아니라 전기를 통하게 하면서 어떤 성능이라든가 오류를 좀 발생시키지 않은, 그래서 이제 비전도성 용액인데 이 부분은 정유사들이 해당되는 어떤 이 제조 요건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오일이라든가 HD 뭐 현대오일뱅크 그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정유사들이 해당되는 액침 냉각유를 현재 좀 공급을 좀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편적인 어떤 기술로 좀 이어진다면 충분한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단계는 뭐예요?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어떤 열을 관리하는 관점에서에 대한 액침 냉각 기술에 대한 적용이 좀 다르고, 원초적으로는 뭐 유리기판이 수율도 개선시키고 좀 더 보편화를 좀 더 이룬다면 오히려 그게 좀 가장 큰 대안이 좀 될 수 있는데, 그 시점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하기까지에 관련된 시간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액침 냉각 기술도 병행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액침 냉각에 들어가는 액체 때문에라도 정유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틈새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액침 냉각보다는 유리기판이 조금 더 양산이 빨라 보이고요. 그렇다면 유리기판 관련주들 좀 조정받았을 때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원전까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 사이에서 이제 2년 넘게 계속 끌어왔던 분쟁 내용 이제 양측 합의하면서 종전을 좀 찍게 됐습니다. 종지부를 찍었는데 3월 체코 수주도 이제 순항할 수 있을 거고, 그동안 이제 제3국에 수출할 때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를 걸어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근데 대표님, 그동안 원전은 많이 속아왔잖아요. 항상 추세가.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을지, 이번 뉴스의 무게감으로 해소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이 테마 상위 탑3에서 또 가져왔던 이 섹터가 좀 원전이었고, 여기서도 좀 강조를 좀 들었던 포인트가 과거와 좀 달라질 수 있는 양상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인들.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해외 수출 기술을 수출 통제를 통해서 오히려 이 효용성을 좀 갖고 고부가 선별 수주가 좀 가능할 수 있는 방향성을 좀 찾는 것.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걸림돌이었던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쟁이 향해 수주 성과에 관련된 어떤 허들을 좀 뛰어넘는 그런 어떤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 세 번째가 국내의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들이 대체적으로 좀 확정이 되면서 국내 역시도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이 정책적으로 좀 더 현실화가 되는 그런 세 가지 이제 기대 요인들을 주목해보자라고 좀 언급을 좀 드렸었고, 이 부분이 웨스팅하우스와에 대한 지적재산권 관련된 분쟁이 좀 종료되면서 저는 뭐 사실상 리스크는 좀 완화된 것으로 봐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수급 기대감들이 뭐 한전 산업을 좀 필두로 해서 좀 굉장히 좀 강한 수급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당장의 어떤 기대감들, 특히나 우리가 7월 주가를 보면 원전 섹터가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주에 관련된 기대감들, 그리고 체코의 수주로 연결되던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후에 나왔던 노이즈가 웨스팅하우스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된 이슈, 이것 때문에 오른 부분을 다 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해당된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니까 다시 이제 제자리를 좀 가야 되는 구간이 맞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3월에 체코의 본계약을 좀 시점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어떤 실적이 유입되는 성과, 그다음에 추가적인 수주의 연속 성과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내 준다면 과거의 어떤 이 원전의 영광을 다시 좀 찾을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좀 세 가지 기술을 좀 주목해 보는데, 설계 기술, 그다음에 시공과 운영 기술,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좀 나눠진 개별 종목들의 수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설계 기술은 단연 한전 기술을 좀 더 특히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기기 부분에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다 뭐 유력한 그런 종목들. 그래서 대형주를 좀 필두로 한 구체적인 어떤 밸류체인의 어떤 중소형 종목들까지 연동해서 구축을 좀 하다 보면 여기 관련된 실적의 연속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원전이 그동안 좀 가지고 있었던 리스크, 노이즈는 일단 어느 정도 좀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그 전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찍히게 된다면 과거의 영광도 되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원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한국 수력 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입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의 수주가 유력한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본 계약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녹십자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회사 실적 부진으로 인한 어닝 쇼크 전망에 투심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별도 기준 감기, 독감 발병률 감소에 따른 고수익의 백신 그리고 치료제 매출의 감소, 미국 알리글로 코페이 프로그램의 환자 모집 부진으로 목표 매출 미달성에 따른 미국 법인의 영업 적자, 그리고 자회사의 연구개발비 증가 등으로 시장 기대치와 달리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이 조선 해운산업에서 불공정하게 경쟁해서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USTR은 301조에 따라 행동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에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력 수요 증가와 더불어 미국 LA 산불 피해 복구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가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변압기, 전력 케이블 등 송전선 관련 업체들은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확대, 인공지능 기술 수요 확대 등 기본적으로 탄탄한 펀더멘털에 최근에 미국의 LA 산불 피해 복구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연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럼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전하게 파란불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2,520포인트 선을 내줬고요. 2,518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20포인트 선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72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이끌어간 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였는데 오늘은 조금 물량을 함께 빼내가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2,430억 원 정도를 매수하고 있지만 워낙 물량을 많이 빼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지수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기관 투자자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투자자가 함께 큰 물량 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물량을 많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하방 압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안에서는 지금 그래도 상승 전환한 업종들이 꽤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음식료품, 섬유의복, 종이 목재까지 지금 상승불 들어와 있고요. 화학이라던가 의약품 쪽에서는 하락불이 들어와 있는데 화학은 그 하락불 자체, 이 하락폭 자체를 조금은 줄여나가고 있고요. 의약품 쪽에서는 그래도 1% 낙폭을 꽤나 깊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보자면 비금속 광물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철강 및 금속, 기계가 현재 0.4%에서 0.5%의 상승을 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수장비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을까요? 지금 현재 2%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고 연일 강세 이어져 왔던 조선주 오늘장 안에서 낙폭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그래도 금융 쪽에서 0.2%의 상승폭 함께 가져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기타 서비스가 0.8%까지 하락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만 0.8%를 훨씬 더 넘어가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그래도 상승불 크게 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LG엔솔이 보합권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가 그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오늘 1.67%, 어제 강세 이어서 가져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1만 원 선 가뿐히 통과한 채 21만 3,5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지금 기아디의 우려감이 꽤나 크게 작용하는 걸까요? 지금 주가는 2%가 넘어가는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장 안에서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종목군들은 오늘장 안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1%대 낙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 당시와 상승했을 때, 하락했을 때 그 종목군들 차별을 해보니까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조업 쪽부터 살펴보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상승폭은 조금 하락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주가는 2.4% 상승하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죠. 두산 스코다파워가 이 체코 프라하 IPO를 추진할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안에서는 조선주들 한 템포 쉬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0.9%, 하나오션이 1.5% 떨어지면서 아까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운수 쪽에서 좀 하락폭을 깊게 함께 끌어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S 일렉트릭 1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전력 설비, 전기 관련주들 그동안 시세 계속 잘 받아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AI 관련 데이터 센터 증설을 위해서 이렇게 당연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트럼프 수혜주로도 좀 어느 정도는 부각을 받고 있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했던 인공지능 개발사죠. xAI의 데이터 센터용 전력기기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호재가 크게 작용되면서 LS 일렉트릭이 11%, LS가 3.78%, 오늘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함께 어깨 나란히 해나가는 한미반도체는 오늘 0.9%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LS 일렉트릭 잘 움직이고 있지만 산일전기라던가 대한전선 같은 경우 1% 이상의 낙폭을 형성하면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온시스템도 1%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 살펴볼 곳은 인더스트리얼 서비스 쪽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그래도 상승분을 가장 많이 킨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 E&A가 7.45%의 상승폭 크게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전력기수 2%대, 한전 KPS가 2%대, 오늘장 안에서 아주 양호한 흐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컨슈머 논 듀어러블즈 쪽으로 일단 이쪽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자리하고 있고 오늘장 안에서도 그래도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하나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화장품과 음식료 업종 자체가 회복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색조 그리고 유럽과 중동 쪽의 수출을 좀 더 확대를 해나갈 것이다라는 것과 음식료 쪽을 또 살펴봤더니 내수 소비 부진 완화와 K푸드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더욱더 지속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을 시에는 추가적인 성장이 더욱더 가능하고요. 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내수 바닥을 확인할 시 그리고 해외 성과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K푸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과 호주에서 가시적인 성과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오늘장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0.8%, 동서가 2.5%, 삼양 1.9% 올라가고 있고요. 오리온도 0.6%, 농심 0.15%, LG생활건강이 0.3%. 오늘장 안에서 화장품, 음식료품 흐름 잘 흘러가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예정되어 있고요. BOJ도 있다 보니까 오늘은 경계 심리가 좀 더 두터운 모습입니다. 원전 같은 테마들 뉴스 따라 움직임 보이고 있으니까요. 보수적인 시각에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